자,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유도훈 감정평가사라고 하고요. 저희 뭐 일반적으로 호칭을 이제 뭐 누구누구 평가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저한테 유도훈 평가사님 혹은 뭐 교수님이란 말은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 평가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는 이제 2차 과목 중에서 감정평가 실무 담당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반적인 그 감정평가 시장이나 뭐 취업, 뭐 연봉, 뭐 이런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험의 어떤 그런 통계적인 부분하고 뭐 합격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가 이제 합격선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실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출제 경향이나 아니면 채점 방식, 그리고 뭐 개괄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제 진입에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렇죠? 학위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지, 말 그대로 감정평가 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하면서도 어떤 여러분들이 득점을 할 수 있는 차원까지만 말씀을 드리지 그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누가 감정평가라고 했을 때 감정평가를 잘하는 감정평가사가 될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될지를 얘기한다면, 지금은 무조건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자격증을 딴 멍청한 평가사가 훨씬 좋습니다. 자격증을 못 딴 아주 똑똑한 수험생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자격증 취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2차 시험에 법규도 있고 1차 시험에 실무도 있지만, 뭐 이론 공부하다 갑자기 뭐 이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신문 사설을 읽는다거나, 그렇죠? 뭐 너무 이제 확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공부가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한정적인 공부를 좀 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최단기 합격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는 그 내년 이제 2차 2020년 31회 시험을 이제 대비를 하는 거다 말씀드렸지만, 그게 맞습니다. 내년 시험 대비하는 거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금 1차 시험을 이제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동차를 준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볼 수 있는 가장 앞에 있는 시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합격을 하든 못하든 간에 그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1차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일단은 뭐 물론 가능성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자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가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는 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올해 1차 시험 합격을 했지만 내년 2차 시험에 합격할 생각이 없다. 사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내년 2차 시험 합격할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내년 2차 시험까지 쉬시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뭐 돈을 벌거나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조건 최단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점점 성적이 뒤처지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좀 지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목표는 머릿속에는 나는 언제 시험 합격할 거다,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올해 시험을 일단 최선을 다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서 애국가 쓰고 오지 마시고. 아시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단기 계획을 세우셔야지, 장기적인 4년, 5년의 계획을 세우면 4년, 5년도 안 되고 6년, 7년도 안 됩니다. 2년 계획을 세워야 2년이 안 되고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좀 악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감정평가사라는 이 자격증 시험은 노력을 통해서 역전이 가능한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우리 시험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 어떤 범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적은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1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확장하면은 변호사 시험보다 훨씬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축약하면 제일 적어요. 그렇다는 것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못하는 사람도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보다 답을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북이가 토끼를 추월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격자 통계를 봐도 변호사 시험이나 뭐 기타 시험은 대학교 순으로 쭉쭉 나열이 세워지지만, 저희 시험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평준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대생들이 감정평가 시험을 안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보는데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금 무서운 얘기 들릴지 모르지만 약간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괜히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인데요. 뭐 취업이나 연봉 및 처우, 근무 환경, 감정평가사로서의 어떤 생활인데 일단 취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취업을 해야죠. 일단 취업을 해서 내가 이 업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밖에서 아무리 봐봤자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10%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과연 이 시장이 내가 계속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시장인지 아닌지를 정말 느껴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의 판단은 어느 정도 내가 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업은 일단 뭐 잘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일단 뭐 우리 통계적인 수치를 보면은 소속평가사들 중에서 한 7~80% 정도는 지금 시점에 다 취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월 달에 합격한 친구들이거든요. 10월에 합격한 친구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도 취업이 돼 있고 취업이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좀 급하지 않거나 그죠? 난 뭐 당장 취업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학업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순수하게 취업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렇게 그 비율적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 통계적으로 이제 나온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학원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부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취업이라고 하지만 조금 몇 년이 지나면 취업이라는 개념보다는 개업이라는 개념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업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취업은 처음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시고 그 다음은 바로 취업을 해야 되겠지만 한 3~4년, 5~6년 흘러가면은 그때부터는 취업이 아니고 이제 개업이에요. 개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죠. 만약 세무사를 땄다. 그럼 세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개업 세무사를 많이 하는데 개업 세무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이제 업무 수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자기가 어디 소속된 세무사로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세무법인에서 그냥 일을 처리하거나 그렇게 이제 합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평가사들도 있을 것이고 순수하게 처리를 하는 평가사들도 있을 것이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업계에 대해서 좀 알고 또 어떻게 일이 들어가고 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알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개업의 입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나중에 얼마 정도의 유치를 할 수 있는 평가사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법인을 나온 평가사가 아니고요. 거기서 어떻게 일을 했던 평가사 이렇게 평가를 받는. 물론 그게 이제 정량적인 수치로만 평가받는 건 아니지만 정성적인 수치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평판이라고 하는 정성적인 수치도 있지만 일단 절대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업무 수주 능력이 있냐에 대한 그 평가사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취업은 되지만 그 다음부터 살아나가는 거는 각자 도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뭐 공무원처럼 이렇게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자격증 시험이 적합하지는 않죠. 하지만 다른 자격자 시험에 비해서 아직까지 그 하방 그 한계가 높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수주 능력이 빵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자격증의 밸류가 아직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봉 및 처우인데 연봉이라는 게 개업과 연결되면 이제 연봉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얼마짜리 평가사로 평가받으면 그게 연봉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일단 이제 처음에 소속 평가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엊그제 이제 5년차 평가사랑 통화를 했거든요. 대형 법인에 그래도 있는 친구인데 5년차 평가사랑 통화했는데 너 작년에 연말정산에 얼마 지켰니 물어보니까 한 8,000 몇백 지켰대요. 뭐 그냥 이거는 이제 원오브 댐이죠, 그죠? 그 친구가 거기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한 소속 1년차 되면 3~4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플러스 돼서 이제 그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주주 평가사라고 해서 이제 업무 수주 능력이 좀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1억 이상 받죠. 그렇죠? 모 대형 법인 오늘 저 집행부랑 이야기를 해봤더니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한 1억 5천 정도 이게 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그 해 평가범위라고 하는 게 공무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 그 법인의 실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말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 환경이나 평가사로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정말 바쁘죠. 정말 처음에 바쁩니다. 근데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좀 현장 조사 활동도 많고 만나는 사람들도 좀 스펙트럼이 좀 다양한 편입니다. 다른 자격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편이고요. 일을 좀 하려면 바쁘죠. 주말에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다른 회사처럼 뭐 상무님이 나오셔도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일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누가 나와서 눈치 때문에 나오고 이런 건 없어요. 어디까지나 회사의 매출 증진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서 현황은 지금 제가 이제 엊그제 가서 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없다가 그죠? 설명하려고 해서 보니까 저기 4,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개업 평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법인이나 법인이나 사무소에 이제 소속돼 있는 평가사가 4,000명이라는 거고 제가 이제 준회원을 검색해 보니까 준회원이 534명이 있더라고요. 준회원은 뭐냐면은 법인이나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감정원이에요. 감정원에 한 200 몇십 명 정도 평가사가 있거든요. 나머지를 빼면 타기관, 뭐 금융기관이라거나 아니면 뭐 자산운용사라거나 증권회사라거나 아니면 뭐 공무원이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기타 준회원에 소속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나가는 감정평가서가 제가 엊그제 뭐 협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4, 50만 개 정도가 나간대요. 평가서가 1년에. 뭐 이제 아주 뭐 작은 뭐 빌라나 다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뭐 몇 조 단위의 감정평가서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4,000명이라고 해서 40만 건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당 1년에 100건의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영업일을 우리가 200일이라고 한다면 이틀에 한 건씩은 감정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 문제를 이틀에 한 개씩 푸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일들은 상당히 많고 또 그 건수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뭐 어떤 경쟁이 되는 게 치열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응시 인원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큐넷에서 다 확인을 하셨을 텐데 최근에 합격자 현황을 보시면은 대략 한 15%, 16% 정도의 합격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응시 인원은 이제 뭐 과거 뭐 제가 시험 볼 때쯤 2008년도 저는 2007년도에 시험 봤는데 그때는 이제 응시 인원이 2,000명이 넘다가 많이 줄었죠. 거기 뭐 반토막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사이에 토익 시험의 도입 뭐과 같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도 있었지만 줄어들어서 지금은 점점 유지하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뭐 올라온 그 수치가 그렇게 괄목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뭐 인구 구조적으로 더 사람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자연 증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보면은 1,000명이 시험 봐서 170명이 합격하니까 한 17% 정도 합격률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000명, 그러니까 1,330명인데 1,000명이 시험을 봤죠? 300명이나 2차 시험을 안 봤어요. 아니 1차 시험 합격을 하고 왜 시험장에 안 가나? 대부분은 이제 경력 면제자. 올해도 볼 수 있고 내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일이 생기면 안 보고 내년에 보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1차 시험 올해 처음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저의 이야기를 안 듣고 그쵸? 저의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3개월 동안 푹 노시다가 갑자기 시험 보려고 가다 보면은 그날 또 아까워요. 하루 가는 것도. 그래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300명 정도 시험을 안 보는 분들이 매년 있습니다. 300명. 정확하게 300명씩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300명씩. 누군지 아마 명단을 내면은 명단도 겹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300명 정도는 시험 안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합격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17%면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꽈락률을 보면은 이제 꽈락이라고 하는 건 세 과목 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60점 기준이 아니고요.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줄을 세워서 180등 혹은 181등에 들어가면 합격이에요. 거기가 커트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커트라인에 들어가더라도 총점은 넘어도 꽈락이 세 과목에 꽈락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꽈락률을 보시면은 뭐 74%, 52%, 56%, 80, 43, 80이라는 거는 거의 5명 중에 한 명 빼고 다 꽈락이라는 거죠. 그렇죠? 43, 50, 41, 53, 62. 작년 같은 경우도 64, 61, 57. 그러니까 10명 중에 절반 이상은 다 꽈락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냐? 꽈락을 넘기면 합격할 확률은 엄청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꽈락을 받는 사람들이 세 과목 다 꽈락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과목만 꽈락 받는 사람까지 교집합으로 합집합인가요? 실무에서 이거 필요 없지만 합집합으로 이야기하면은 거의 한 7, 800명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700명이라고 했을 때 1,000명이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한 과목이라도 꽈락인 사람을 추려내면은 300명밖에 안 남아요. 그 중에 180등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2분의 1 혹은 3분의 1에 간다. 제가 평소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여러 명의 시험을 보지만 합격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500명이다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합격권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500명 정도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3분의 1의 확률이니까 사실은 1차 시험도 내가 모의고사 계속 80점 맞았지만 실제 시험장 가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2차 시험도 떨어질 수 있지만 1차 시험보다는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모의고사 잘 본 친구가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근데 2차 시험은 정말 잘한다 하지만 떨어질 확률도 꽤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하거든요. 당신은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 실무 과목에서는 절대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떨어질 확률이 30% 정도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70%를 합격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확률이에요. 그런 친구가 시도를 2번 하면은 확률적으로는 80% 이상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3년, 길면 4년, 2년에 붙는 친구들 많이 있고 3년 혹은 4년 이내에 대부분 합격합니다. 근데 그 권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 합격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합격권이라고 하는 거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합격권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합격자 통계를 보면은 대부분 20, 30대가 합격을 대부분 하죠. 20, 30대 합격자가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끔 가다가 이제 너 2차 시험 몇 점 맞았니? 해가지고 이제 그 합격자 발표가 10월 달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캡처를 해가지고 자기 그 카톡 프로필 사진 바꿔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2차 시험 실무 몇 점, 이론 몇 점, 법규 몇 점, 총점 몇 점 해가지고 합격 딱 써놓은 거 이제 붙여놓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뭐 48점 맞고 합격했다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너는 뭐 공부 꼴찌로 합격했구나,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옆에다가 100점 만점이 아니면 이렇게 써주셔야 좀 안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농담이고 어쨌든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 그 뭐 실무 과목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 60점 이상 맞는 사람들이 거의 5%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뭐 한 4, 50점에 맞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요거 이하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40점에서 60점 사이에서 형성이 돼 있고 50점 이상 맞으면 우리가 잘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만점은 100점에 가까울 거지만 이게 이제 서술시 시험이다 보니까 객관식은 1, 2, 3, 4, 5번 중에 찍어서 맞추면 만점을 주잖아요. 근데 서술시 시험은 그 만점을 온점으로 다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수대가 상당히 낮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대부분 이제 한 45점에서 50점 사이에서 커트라인이 결정됩니다. 대부분 45점에서 50점 사이 커트라인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꽈락을 넘긴다고 한다면 한 과목 정도에서 탁 올려주면은 합격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모든 과목에서 꽈락을 넘긴다고 한다면 한 과목이 잘 나와주면은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이제 수험 그 업계 현황이나 아니면 수험계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 자, 우리 감정평가 실무 시험으로 잠깐 돌아오면요. 실무 시험은 그 일단 출제위원이 100% 감정평가사가 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교수님도 감정평가사인 교수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일을 하는 그 실제 업무 혹은 이제 교수님이 들어가시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했던 연구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자기가 실제로 감정평가했던 실무를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실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하셔야 될 일을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관식입니다. 우리는 전부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16쪽, 그러니까 양면으로 하면 8페이지의 그 답안지를 기술을 하시는 거고요. 더 쓸 수도 있습니다. 더 쓸 수도 있고 덜 써도 돼요. 분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득점을 하는 그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주면은 점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득점 기준이 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앞으로 긴 기간 동안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더라,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수많은 이렇게 시험을 봐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쓰니까 점수가 안 나오더라, 이게 있거든요. 객관식은 틀리면 빵점, 맞으면 100점이지만 서술식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의 문장 하나하나의 서술에 어떻게 점수가 부여되는지를 직접 느끼셔야 시험장 갔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답을 써야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에 대한 감각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감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격증 시험의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학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이제 잘 보기 위해서 뭐 주로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숫자 감각이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숫자 감각은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아주 복잡한 수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사칙 연상 정도를 잘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제가 숫자를 드리면 다 틀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뭐 그냥 10 더하기 10은 20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막 괄호 치고 나누고 막 하면은 막 거기서부터 막 내가 원래 수학을 못했었구나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 감각은 중요합니다. 뭐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론법규 시험 같은 경우는 한두 장 정도의 그 서술식으로 문제가 나오지만 실무는요 적게는 한 13페이지, 많게는 한 20페이지 정도의 한 권의 책이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장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쓰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책을 줘요. 책을 한 권 주고 뭐 하는 거야? 뭐 책 그거 답을 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답을 써야 되거든요. 거기 있는 거 베껴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분석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표도 있고 그림도 있고 글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정평가 지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필터링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필터링해서. 그러려면은 이 표가 어떤 표인지, 이 사람이 이 그림에서 도표에서 뭘 묻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지금 여러분들 설명회로 오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건 뭐냐면, 우리 공무원 시험 보면은 PSAT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시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처음 보는 표를 만났을 때 내가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언제? 정해진 시간 안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써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뭔가 감정평가라고 하는 거를 막 공부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부푼 꿈에,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보면은 재밌어요 하신 분들이 다 이제 내가 마치 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을 하시다가 나중에 몇 개월만 지나면 이제부터는 이거는 뭐 실무는 거의 뭐 기능 시험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기능 시험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기능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답을 잘 써야 되니까. 그렇죠?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답을 잘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발력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아직 젊은 분들은 잘 푸시는데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순발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험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죠. 이렇게 약간 묵직한 한 방을 날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그 펀치를 많이 날리는데 그래서 점수를 1점 받잖아요. 근데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가? 이러고 한 방 폭 10점짜리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점점 익혀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꼭 순발력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실무 과목 공부를 잘하면 아주 선생님 같은 말이지만 기본서 입각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 과목은 앞으로 이제 3월 달부터 12월까지 매 시간 이제 이제 퀴즈 혹은 시험을 볼 거예요. 우리 이제 내일 모레 개강하거든요. 실무는 내일 모레 개강하는데 내일 모레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와서 시험 보셔야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왜 와가지고 시험 보러 가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니까 보셔야 돼요. 보시면 그거를 매 시간 다 점수를 매길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내가 몇 점을 땄는지, 내가 9.5점인지, 8.5점인지, 9점인지, 10점인지, 누가 10점 맞았는지, 그렇죠? 서로 그냥 항상 그런 긴장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기 앞에 이 정도는 계속 오시거든요. 뒤에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긴장감을 끝까지, 이게 긴장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못하겠다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따라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퀴즈를 보고 그다음에 6월 달부터는 아예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3, 4, 5는 퀴즈, 6월 달부터는 계속 시험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단연간 하면서 제가 사실 이제 올해 2008년도부터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올해가 12년째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 이제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의 어떤 그런 방향에 맞게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적어도 여러분들 그 실무 때문에 뭐 내가 실무 과목이 막 점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무 강사 때문에 내가 뭐 강사를 잘못 만나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장되는 건데 스터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우리가 고유명사처럼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스터디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자격증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 토익처럼 매달 시험이 있으면 매달 돈 내고 매달 시험 보면 되거든요. 그 내가 올해 뭐 800점인지 820점인지 뭐 650점 갑자기 맞으면은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다음 달 또 시험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너무 1년에 한 번을 벗어나면 또 1년이 가잖아요. 근데 나이가 한 살씩 더 먹는 거거든. 그죠? 난 빨리 그냥 사회 가서 한 번이라도 1년이라도 빨리 돈 벌고 싶은데
한 번씩 늦춰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면은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하거든요. 떨어지면 벌금형에 처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회비용 쪽으로 따지면 한 3, 4천만 원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정말 중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은 그러니까 스터디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 너무 무서운 말을 많이 드렸나? 어쨌든 이 설명에는 좀 이렇게 가볍게 가야 되는데 자, 스터디는 뭐냐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매주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시간이에요. 그 저도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의 합격률과 근접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오셔가지고 실전과 같은 시험을 보시고 내가 몇 등 몇 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범위가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서 그렇게 광범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를 드리고서 할 때 내가 얼마큼 잘 따라오고 있고 얼마큼 더 잘 득점을 하는지를 매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스터디에서 잘 받으신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물론 1등부터 10등까지 스터디한 사람, 11등부터 20등까지 스터디한 사람의 그 합격자 보면은 100% 합격각은 아니에요. 1등, 10등 사이에 들었지만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한두 명 혹은 두세 명씩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있지만 그 편차를 보면은 이제 1등부터 쭉 세우면은 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합 이렇게 나가는 거죠. 뒤에도 합격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요? 뭔가 준비를 했든지 아니면 그 시험과 딱 맞았겠죠. 그건 약간 운이 따라야지. 왜냐면 네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있지만 앞에 들어가면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실제 시험밖에 나에게 피드백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것에 대한 확률을 스스로 수립을 해야 내가 붙건 떨어지더라도 내가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할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할지 뭘 할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속에서 공부하다가 내려와서 시험 봐서 합격한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어디 절에 가도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저 문명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부는 많이 하셔야 돼요. 하루에 공부는 우리 엉덩이를 좀 무겁게 하라고 하시는데 하여튼간 10시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도 공부에 맞게 좀 수립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7시에 누가 전화 와서 나가자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도 그다음에 평균적인 수험 기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좋은지 같이 하는 게 좋은지 또 학업과 또 평가사 공부를 또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학업과 같이 공부하는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강의에도 경제 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교양식으로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1차 시험 공부하고서 경제 회계 강의 들으면 상당히 좀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게 되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적용성도 좀 떨어지고 또 공부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학업과 병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공부는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제가 이제 기본 강의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유예생, 올해 1차 시험 합격하시면 유예생하고 좀 글씨가 작은데요. 여기 밑에는 동차생인데 유예생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쭉 따라오시고 하여튼간 지금 2차 시험이 지금 여기 6월 달에 있거든요. 6월 말에 올해는 6월 30일 날 있어요. 이때 한번 정확하게 시험 보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단과랑 스터디 쭉 따라오시면서 이제 내년 이제 6월 달까지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계획이 또 수립이 돼 있고요. 그때그때 맞는 이제 교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6월 말까지의 어떤 그런 그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 강의 첫 시간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6월 말까지 한번 쭉 가시고 또 6월 말 시험 보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차생 같은 경우는 1차, 2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이제 2차 시험 위주로 공부를 대부분 하고요. 왜냐면 1차 시험은 이제 회계 경제를 제외하고는 휘발성 과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공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달 이후에 1차랑 2차를 좀 병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제 막판이 되면은 거의 1차 공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때 가면 거의 1차 1, 2월에는 1차 공부밖에 안 하기 때문에 2차 유예생에 비해서는 좀 불리한 면이 많이 있죠. 그때 가면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런 그러니까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1차를 시작할 때까지의 2차 실력을 많이 올려놔야 그 이듬해 3월달에 합격하고서 방향성이 수립이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이듬해 가서 다시 또 기본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올려놔야 3월 달에 그 다음에 방향성, 그러니까 내가 뭘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수립된다는 거죠. 1차 시험도 그냥 공부를 대충대충 하면은 나중에 다시 보게 되면은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것만 공부해야지 이게 딱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은 이제 1, 2차는 이제 병행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이제 저 밑에 있는 저 기본서 저렇게 생겼습니다. 집 모양이죠. 집 모양으로 돼서 기본서가 이제 저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6월 달까지는 화요일날 목요일하고 2번 강의가 있어요. 6월 달까지는 2번씩 강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6월 달까지 2번씩 강의를 놓은 거는 그렇게 빨리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력을 좀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럼 5번 안 하냐? 2번만 해도 벅차요. 그렇죠? 벅차기 때문에 2번 드립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또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2번이 돼요, 또 어차피. 그래서 이제 계속 2번씩 이렇게 진행되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화목, 그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화토, 이렇게 이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뭘 할까요? 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강의 계획서 보시고요. 샘플 강의 작년 거 있으니까 먼저 한번 1차시라도 먼저 한번 보시고, 올해 또 하겠지만, 그리고 합격수기 좀 읽어보세요. 합격수기. 우리 네이버 카페에 가면은 합격수기 있거든요. 합격수기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뭐 이제 스포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합격수기 보시는 겁니다. 항상 합격수기 보고, 또 얘네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계속 그죠? 보시고 그 카페에서 잘 정보를 좀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무 과목은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우리 이론하고 법규 팀장님의 그 이론 법규 그 강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다 마무리한 다음에 질문은 한 공통으로 한 5명 정도 일단 받고 끝나고 이제 개별적으로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